많은 분들이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2000년대 같은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데 잘못된 상황에 베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노랜딩적인 데이터가 더 나오면서 필히 인플레이션은 다시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여기서 장기금리가 더 오른다.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오늘 이제 준비하신 이야기가 노랜딩 이즈 하드. 대표님이 이제 준비하신 강연을 좀 듣고 제가 네네. 중간중간 질문과 못다한 이야기들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현재 이제 기대가 소프트 랜딩 그리고 이제 하드 랜딩 이렇게 이제 양분이 돼 있고 아니면 노랜딩 얘기도 있고. 노랜딩 얘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프트 랜딩하고 하드 랜딩에 대한 이제 전망이 가장 우세하죠. 그 중에 이제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소프트 랜딩 내러티브로 따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 랜딩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하드 랜딩이긴 하지만 결국엔 노 랜딩을 거친 하드 랜딩일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이제 노랜딩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노랜딩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성장도 계속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도 뭐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런데 성장은 굉장히 높을 거고 이제 이런 기대가 다 반영돼서 많은 분들이 노랜딩이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매크로상으로는 지금 최근에 GDP 발표나 이런 데서 나왔듯이 노랜딩일 경우가 가장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노랜딩이 오히려 위험하다. 예,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드리고 왜 노랜딩이 먼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그거는 하드랜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No Landing is Hard라고 지어봤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진짜 이렇게 한번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컴즈 인 웨이브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이거는 CPI 전년비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유명했던 1940년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번의 웨이브가 있었고 70년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번의 웨이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2021년에 이제 연준에서 그 일시적 레토릭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교 반면 삼았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시적이다. 결국엔 오히려 이게 리만이 터지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예 죽었었죠. 이런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발생한 진짜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 그럴 경우에는 늘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렇게 웨이브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통화량이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제가 방금 전 차트에서 보여드린 흰색 선과 이 빨간색 선이 같은 거고 요 검정색 선은 이제 M2 미국의 이제 광의 통화의 증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잘 보시면 요 1940년대 여기 요 왼편 부분 1940년대도 그렇고 1970년대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CPI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발현되기 전에 일단 M2가 전년비로 크게 증가를 하죠. 그렇죠? 이게 M2가 전년비로 10% 이상을 넘어서 증가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경우를 보시면 팬데믹 구간에 M2가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높게 늘었었죠. 전년비로. 그래서 이제 이것만 사실 제대로 봤으면 진작에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한 이제 내용이니 이 부분을 꼭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연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22년 중반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연준의 긴축이 꽤 잘 먹혀서 여기 보시면 통화량이 전년비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렇게 급진적으로 통화량 증가했던 게 하락을 하니까 이거 그냥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여기 0% 위에 있다라는 거는 전년비로 어쨌든 전년비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마이너스로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 요 때가 리먼 사태죠. 리먼 사태고 아니면 2020년 요 때가 이제 팬데믹 때인데 전년 1월 때도 전년비로 마이너스가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엄청난 디플레이션적인 전형적인 리세션이자 혹은 뭐 공황 같은 사태가 올 거다라는 심리가 지배돼서 장기 국채를 사야 된다라는 이제 그 심리가 많았죠. 2023년 내내.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국채를 샀는데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에서는 유동성이 많아서 생긴 문제에서는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 그건 오히려 금융 환경을 이완시켜주는 현상이 되지. 반대로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023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연준을 무서워해라.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 마이너스인 거를 굉장히 사실 이게 미국이나 특히 월가 그쪽에서는 많이 차용이 됐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봐라. 2008년에도 그렇게 디플레이션적인 위기였는데 마이너스가 안 갔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간 건 대공황 당시 1929년 이럴 때밖에 없다라고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김작가 TV님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제를 먼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이게 사실은 그 오차가 있는 게 전년비로 워낙 크게 21년, 20년에 늘러 올랐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M2 광의통화의 이제 장기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2000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실제 M2가 이제 전년비가 아니라 절대값으로 보면 이렇게 뛰었다가 좀 줄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장기 추세선 위에 많이 뛰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월가나 그런 그게 미국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M2만 봐서는 안 되고 PQ는 M 곱하기 V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의 유통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거의 유통속도를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올까를 보면 MV가 사실은 최근 전년비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M2V가 2010년부터 통화의 유통속도는 계속 하락해 왔는데 한마디로 제가 돈을 쓰면 그게 누군가는 항상 저축만 하고 디플레이셔너리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다들 저축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어쨌든 돈을 빨리빨리 그냥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유통속도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곱한 거를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2000년부터 이것도 똑같은 시기인데 전혀 디플레이셔너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2008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시기인데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르죠. 네. 그런데 장기 국채를 디플레이션적인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라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는 거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물가가 미국의 근원 물가가 아직도 CPI가 4.2%나 나오고 있는데 장기 국채가 4%도 안 되는 장기 국채를 사는 수요가 많다 보니 장기 금리가 낮으면 결국엔 특히 유동성으로 인한 위기에서는 금융 환경이 이완이 되고 있었다. 그러니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주식시장의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고 있었다. 이 차트를 전년비로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러면 보기 쉽게. 이거 같은 경우는 M 곱하기 V가 아니라 그냥 M2만 아까 보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의 전년비입니다. 비교하시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요때가 이제 팬데믹, 요때가 리먼 사태, 요때가 이제 IT 버블 이 다 리세션이죠. 뒤에 회색 구간은. 근데 이제 많은 미국에서 나왔던 전형적인 침체가 올 거니까 장기 국채를 사라라는 얘기는 요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라는 거에 계속 근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벨로시티를 곱한 거를 전년비 값으로 보자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더욱더 명확해지죠. 이 모든 리세션 구간에 2020년 요 아주 깁하게 마이너스고 요 2008년에도 V를 곱하면 유통속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년비로 크게 마이너스였고 오히려 지금은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리세션이 발생한다면 70년대나 2000년대 이렇게 2000년대도 리세션 자체는 마일드 리세션이었죠. 굉장히 디플레이셔너리한 리세션이 아니고 주가가 너무 크게 부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꺼지는 게 문제였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리세션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를 따질 때 저는 당장은 노 랜딩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중심에는 미국이 이제 재무부에서 계속 적자 재정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버는 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적자 지출을 계속 한다라는 건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행위지 디플레이셔너리한 행위가 아니죠. 물론 연준의 긴축은 디플레이셔너리한 행위가
지만 뒤에서 재무부가 엄청나게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쓰는 행위는 굉장히 인플레이셔너리한 행위고 그것이 통화의 유통 속도를 높여주는 요인인 거죠. 그럼 지금 연준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무부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재무부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그런 뭔가 어떤 신용 위기가 막 크래쉬해서 당장 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에 그런 위기가 오려면 먼저 장기금리가 더 상승을 더 해줘야 시장에 어딘가에 고여있는 유동성이 소멸이 되면서 장기금리가 상승을 해야 유동성은 소멸되는 거지 하락해서는 소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더 상승을 해줘야 소멸이 되면서 유동성이 제거가 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웨스 이펙트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죠. 부의 효과가. 미국인들은 대부분 다 저축이 무조건 그 주식으로 가게 돼 있는데 401k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의 효과가 이렇게 막대하게 남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히 유동성으로 인한 문제에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올 수가 없다. 웰스 이펙트가 꺼지지 않으면 고용이 만약에 정말 해고가 급진적으로 늘어나려고 해도 주가가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2020년에 특히 그런 사태를 경험해 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으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그죠? 이게 굳이 뭐 이거를 해고를 먼저 해서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명목으로는 기업들의 매출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거를 그렇게 막 당장 돈이 없어서 부러지고 이런 거는 시기상조인데 그 시기상조 가장 마지막에 있던 리세션이 2020년이나 2008년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형적인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아니면 2000년대 같은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데 잘못된 상황에 베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적자 지출이 이렇게 늘어날 때 아주 위험한 장기채에 베팅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시장을 이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노랜딩적인 데이터가 더 나오면서 필히 인플레이션은 다시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최근에 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그 결과는 그 순서는 이제 앞으로 세 가지로 연결이 될 거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할 거다. 왜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미국의 적자 지출이 가장 큰 문제고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웨스 이펙트가 좀 소멸이 될 거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이 장기금리에 따라서 멀티플이 결정이 되는데 그 멀티플이 정당화가 되지 않을 거다. 장기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GDP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때는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널이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왜 리세션이 올 거니까 장기채를 사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멀티플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거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에 몇 배수로 거래가 되느냐 주식시장에서 그죠? PE, 퍼라고 하죠. PE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지금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계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당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여기서 캔들은 이제 10년물 금리 1960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흰색은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주가가 정말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는 장기금리가 떨어질 때 한마디로 여기 차트에서 봤을 때는 국채 가격이 좋을 때 올랐을까요? 아니면 국채 가격이 안 좋을 때 올랐을까요? 금리가 이게 반대로 계속 떨어진 거니까 국채 가격은 계속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리세션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고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니까 무턱대고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를 사세요. 이거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떨어져야만 예를 들면 제가 10년물 국채를 했는데 10년물 국채에서 뭐 7%, 8%의 수익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였다가 그게 갑자기 2%까지밖에 안 주는 과거 이제 팬데믹 이전에 한 10년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떨어져만 왔으니까. 그러면 점점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상황에서는 갈 곳 없는 돈이 최소한 미국채는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이잖아요. 원본이 보장되는 자산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원금이 보장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 되는 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장기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만 있다면 진짜 주가의 확장은 제가 여기에도 썼지만 멀티플 PE의 확장으로 이루어진다.
어닝이 늘어서 기업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게 늘어서 주가가 막 올라간다기보다는 멀티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멀티플의 확장은 보통 무엇으로 발생하냐라고 한다면 장기금리가 하락을 해줘야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멀티플을 산정하는 기본 잣대가 장기금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랐던 1960년부터 이때까지 봐볼게요. 이때 주가가 어땠죠? 이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70년대는 정말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으로 20년 동안 그냥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장기금리가 제가 생각하는, 저희가 전망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고, 이제 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뭐 그 외국 많은 그룹분들도 이제 좀 다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higher for longer, 네. 이제 금리가 다를 거다. 그럼 그 말이 정말 뜻하는 게 무엇이냐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 빨간색 제가 표시한 것처럼 금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높게 뜨면서 이게 이렇게 간다. 지금 모든 시장의 주식시장의 프라이싱은 이 금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걸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요때처럼 다시 장기금리가 1, 2%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지 않겠어? 뭐 연준도 금리를 엄청 인하할 거고 그러지 않겠어라는 그런 프라이싱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기준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금리가, 왜냐하면 성장주나 부동산 등은 다 듀레이션이 긴 자산이거든요. 성장주도 인풋을 넣으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자산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죠. 최소 10년물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옆으로 기거나 이렇게 간다라면,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다. 앞으로 좀 더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과연 지금의 주가가 지금의 멀티플이 정당화가 될 수 있냐. 지난 40년간은 다른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지금의 금리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금리가 다시 크게 내려갈 거야, 장기금리가. 그래서 멀티플을 부양시켜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금리가 높아진 거에 비해 오히려 정말 일부 기업들,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로 찾는 장세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세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서 정말 M7 기업들의 그런 성장이 정말로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장기금리가 뛰게 된 거를 많이 그거를 상쇄했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뭐 저는 엔비디아 말고는 실제 얼마나 그렇게 뭐 어닝이나 이런 성장이 늘었냐.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계속해서 줄고 있죠, 전년비로. 예상치를 비트할 뿐이지 절대 수치로는 계속 줄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당연히 결국에 명목으로 인한 그거는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시장은 늘 이제 기대를 계속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런 게 과대평가가 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장기금리가 앞으로 이 레벨 아니면 이 레벨에서 오래 유지될 것 같다라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멀티플 지금 주식시장이 받고 있는 뭐 P가 뭐 S&P 기준으로 뭐 트레일링으로 보면 한 25배 이렇게 해서, 그러면 S&P를 만약에 이익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역수니까 100에서 25 빼면 4%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금리가 지금 4.1을 주고 있잖아요. 무위험 자산인 10년물이. 그러면 사실 S&P 500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밸류에이션에. 근데 하물며 여기서 장기금리가 더 오른다. 저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런 측면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실제 장기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국채를 사라, 특히 단기 쪽이면 괜찮지만 장기 국채를 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 주장이 위험한 건지를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8월 초부터, 한마디로 7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차트인데요. 캔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S&P 500이고, 흰색은 미국의 30년 금리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장기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한마디로 장기국채 가격이 빠질 때 주식시장도 같이 빠지죠. 반대로 장기금리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금리와 가격은 반대니까 다시 장기국채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했죠. 근데 이게 딱 공교롭게 어떤 때냐면, 미국이 재무부가 이제 QRA, 제가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QRA라고 여기 제가 써놨네요. 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라고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오늘 촬영한 게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당장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2분기께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5시에 발표가 되고,
정말 더 중요한 그 QRA 연장선으로 T박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그런 국채를 어떤 만기, 어떤 듀레이션을 위주로 발행을 할 거냐가 수요일에 발표가, 수요일이 그래서 아주 FOMC까지 겹쳐 있어서 굉장히 큰 대의가 될 텐데, 사실은 이번에는 FOMC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재무부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장기물을 얘네가 어떻게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움직이고 장기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재무부는 빚을 질 때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제가 돈을 좀 더 빌리고 싶어요. 빚을 지겠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채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저희 국채를 사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재무부 같은 경우는 장기물 쪽에 대한 그 공급을 한마디로 빌스, 아주 단기채로만 많이 발행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2022년부터. 왜냐면 연준 쪽에서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되니까 이쪽은 알고 있는 거죠. 재무부나 연준은 장기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 아주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장기물 공급을 굉장히 줄여서 해왔습니다. 다만 그게 한계가 있겠죠. 만약에 빌스나 그 재무부, 재정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만기가 짧은 국채만 발행해서 연명을 한다면 그거 계속 롤오버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시장에서 만세, 난 더 돈을 못 빌려주겠어 라고 레포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발작이 났었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강하게 이 7월 당시처럼 요때 이제 재무부에서 장기물 공급을 늘렸습니다. 늘렸더니 장기물 금리가, 왜냐면 갑자기 발행이 많아지니까 장기물을, 지금 연준이 QE를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돈 찍어서 자기네가 셀프로 매입해주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장기 금리가 이렇게 튄 거죠. 여기 이제 그렇게 장기물을 늘리겠다고 딱 발표하자마자 쭉 튀면서 장기 금리가 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의 멀티플은 무조건 장기금리가 잣대다.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3년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왜 주식시장이 빠질 거야 하는데 전혀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 건데, 23년에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오히려 장기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리세션이 올 거야, 장기국채 사야 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실제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샀었고, 오히려 핵심은 지금 장기금리가 오를 때, 반대일 때 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근데 제가 오늘 출연 날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번 수요일에 발표되는 T박 그 분기별 거기서 이렇게 돼서 시장에 발작이 나니까 요때 다음번 QRA 때 바로 또 장기물을 발행은 안 했어요. 안 하고 빌스로만 연명하겠다. 다만 다음 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곧 장기물 늘려야 된다. 심지어 그 와중에 빌스 쪽, 재정증권 쪽, 그쪽에서도 리보 금리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러니 저희는 아주 여러 측면에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다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될 이제 재무부 QRA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장기금리를 다시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요때 당시에는 장기금리가 5%였어요.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장기금리가 4%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주식시장은 장기금리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굉장히 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고, 이 정도면 연준이나 재무부, 특히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단기 쪽에서 이미 리보 금리가 막 갑자기 급등하는 사태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어쨌든 지금 RRP라고 역레포 그쪽에 지금 자금이 거의 다 고갈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빌스로 연명한다라고 했을 때 RRP가 거의 고갈이 되면 진짜로 그때는 그 단기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수, 이게 유한하게 계속 단기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장기물에 대한 턴 프리미엄도 싸고 이럴 때 안 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봐도.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기물을 다시 늘릴 거다. 이 7월 말 이때 QRA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좀 취약한 위치에 있다. 장기 국채 시장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지금 보면 요 캔들이 S&P 500, 2022년부터 현재까지 S&P 500이고요. 이 흰색 선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보시면 2023년에 기준금리는 제가 여기에 따로 헷갈릴까봐 표시는 안 했지만,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갔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시장 23년에도 폭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여기가 이제 23년이 여기서부터거든요. 계속 상승한 이유는, 자, 10년물 금리가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2022년 10월이 금리 고점이었거든요. 10년물. 계속해서 우하향했죠. 어쨌든.
왔다 갔다는 했지만 23년 내내 우하향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 계속 주식이 하락할 때는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랐고요. 그죠? 이렇게 우하향을 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올랐고, 반대로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표시한 7월 말에 있었던 QRA, 이때는 주식시장이 언제 하락했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10년물 금리가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죠. 그 반대로 이제 10월 말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우편 부분이 이제 여기 파란색인데, 여기 파란색. 그래서 10월 말 QRA 때 제니 옐런이 다시 이제 좀 겁먹고 장기물을 확 줄였거든요. 이게 지금 흰색이 몇 년 물인 거죠? 10년 금리입니다. 10년 장기 금리인 건가요? 네네네. 아, 그거랑 지금 주가랑 완전히 거의. 장기 금리가, 제가 이 얘기를 아주 몇 년 전부터 계속 앞으로는 장기 금리가 전체. 근데 이게 전부가. 이제 지금 2022년부터 데이터잖아요. 네네네. 딱 2년치가 일치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지난 역사에서도 일치 않아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부터 복귀를 해보시면 왜 계속 경제는 힘들다. 기업들은 뭐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치 된다라고 하면서 맞아. 늘 그래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계속 올랐을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장기 금리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왜 낮아졌냐? 물론 뭐 디플레이션이니까, 사이클이니까 장기 금리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의 가격도 디플레이션이 돼야 되는 건데, 왜 반대로 가격은 올랐냐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연준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잖아요. 2009년 이후부터. 그래서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없는 지점에서도 더 낮아지게끔 돈을 계속 찍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사준 거죠, 장기채를. 그러니 장기 금리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양적 완화로 인해서 풀린 돈들이 갈 곳이 없는 유동성이 어딘가를 찾아서 최소한 파킹을 해놔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파킹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나마 장기 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주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초과 유동성이. 그런 상황이니 결국에는 모든 건 장기 금리에 따라 애초에 결정이 돼 있었고, 아까 제가 이걸 더 긴 화면으로 하면은 완전히 연관성이 드러나고요. 제가 아까 요 장기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셔도 1980년부터 실제 주가가 정말 상승하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 40년 아주 황금기죠. 이 황금기는 다만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황금기 결국에 주가는 무조건 멀티플의 산물이 가장 멀티플이 중요한데, 버는 거에 몇 배수로 거래가 되냐, 시장이 어떻게 인식을 해주냐,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장기 금리가 낮고 현재 그 미래에 대한 돈의 가치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100만 원만 버는 기업이어도 꿈을 가지고 팔아서 이거를 막 1조로 평가해서 지금 당장 돈을 안 벌어도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다들 아시겠죠? 2020년에 뭐 그럴 때. 그때가 2020년이 장기금리가 여기 있을 때잖아요. 이제. 근데 반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제 그 돈의 가치를 현재로 이제 할인해서 땡겨왔을 때, 그게 이제 금리 때문에 비싸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 현재 돈의 값이 비싸지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멀티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장기 금리가 4%다. 장기 금리가 1%였다가 지금 4%가 넘어섰는데, 그 말은 그 미래에 대한 돈의 값을 현재로 할인했을 때 그게 4배 이상 비싸졌다는 얘기죠. 아주 잘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해되시나요? 네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주식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데, 근데 지금 뭔가 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시면 QE를 연준이 과거 10몇 년처럼 할 수 있는, 오히려 QT를 하고 있죠. 지금 뭐 QT를 축소하겠다 얘기는 하지만 QT를 오히려 하고 있고, QE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그 얘기를 아무도 못 꺼내죠. 둘째는 미국이 버는 거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재정이 위태로우니 돈을 그만 쓰자, 누군가 나서서, 그리고 세금도 확 올리자,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정치인도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면 인기가 없는 공약이니까, 어느 정치인도 뭐 돈을 그만 써야 된다, 뭐 복지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는 하지도 않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되든 이거는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럼 그런 환경에서 연준이 스스로 돈을 찍어서 빌려 돈을 QE를 해주는,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는 게 QE잖아요. 그거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구루들, 해외 여러 유명한 구루들이 얘기하듯이 장기 금리는 앞으로 금리는 좀 한동안 높을 거야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 지출이 이렇게 너무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어떤 나라의,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됐든 해치펀드가 됐든
뭐 자산운용사가 됐든 연기금이 됐든 보험사가 됐든 근데 어디서 정말로 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을 거냐. 미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29일에서 31일에 중요한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지금 미국이 재정으로 이제 계속 돈을 써야 되는 그 규모나 이게 늘어나는 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금 사실 이 장기금리가 이 모든 밸류에이션의 핵심이 되는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도 계속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장기금리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첫째. 아주 당장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최대한 짧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왜 부동산이 그거 하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월세를 연으로 환산했을 때 수익률이 한 3, 4% 정도 나온다고 쳐볼게요. 사실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아파트든 뭐 심지어 저런 오피스 빌딩이든 다 수익률이 한 3%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죠. 네. 가격 대비. 그만큼 가격이 부풀어 있었던 거죠. 실제 기업이나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어닝에 비해 멀티플이 P/퍼가 굉장히 높아져 있던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때는 장기 국채 금리가 10년 금리가 1% 뭐 이렇게 줄 때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한 100bp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만 더 줘서 아파트에서 2% 월세 수익이 2%만 나와도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4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국채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어쨌든 내가 홀딩만 하고 있으면 중간에 팔지만 않으면 원본은 어쨌든 보장이 되잖아요. 몇 프로에 샀던 간에. 물론 그 실질 수익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크죠. 그 사이에 뭐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발생해서 원본에 대한 가치가 반토막이 10년 뒤에 나 있을 수도 있으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듀레이션 리스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명목상으로는 무위험 자산이잖아요. 10년 국채는. 근데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은 전혀 그 무위험 자산이 아니죠. 원금이 전혀 보장되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왜냐면 실제로 불과 10몇 년, 한 2000년대, 뭐 2007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선 최소 한 7% 정도의 월세 수익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아주 당연한 거였고, 2020년처럼 정말 뭐 부동산 월세 수익을 환산했을 때,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2%, 3%밖에 안 나와도 막 사람들이 사겠다고 줄 서고 이런 현상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양적 완화와 이제 그런 장기금리를 계속 낮게 조작해온 것과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있다. 다시 장기금리가 지난 요 구간 요때처럼 한 1%에서 2% 이렇게 사이로 떨어질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분명히 다 프라이싱이 돼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져 왔지만 실제로 장기금리가 이렇게 파란색이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을 표시를 한 거거든요. 떨어질 때 그리고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린 거고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재무부에서 QRA, 지금은 완전히 연준이 아니라 사실은 재무부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이번 QRA하고 티박 이제 발표에서는 필히 장기부를 많이 늘릴 거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 그리고 이제 요 차트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연준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을 너무 과하게 했어라고 하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보는 실질금리 차트인데 지금 연준은 긴축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정말 연준을 무서워할 정도로 애초에 한 적이 없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긴축의 정도라는 거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발생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9%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대비로 금리를 얼마나 인상을 했는지를 봐야지 아무리 지난 10몇 년간 0%였다라고 해서 그게 뭐 5%까지 왔으니까 엄청난 긴축이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금리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근원 CPI로 지금 근원 CPI가 지금 4.2% 정도잖아요. 아직도 연준의 목표의 2배를 넘는 수준인데 2%니까요. 네, 심지어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고 근원 CPI가 그러면 10년 명목금리에서 10년 국채금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산 가격은 10년 금리,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에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10년 금리에서 근원 CPI를 빼게 되면 지금 현재 정말로 굉장히 우리가 긴축적인 영역에 있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97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이 빨간색 구간 말고는 다 QE 양적 완화가 없던 구간입니다. 그죠? 그때 실질금리가 어떻죠?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인 70년대 당시에도 실질금리가 높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커에 빙의해서 볼커처럼 뭔가 긴축적이고 굉장히 뭔가 그렇게 정의롭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볼커는 실제 실질금리를 여기까지 올렸었어요. 플러스 실질금리가 정말로 이렇게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네라고 해야
지출을 줄이고 지출을 하지 않고 저축으로 돌아서겠죠. 네. 근데 반대로 현재는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 구간 유일한 QE 양적 완화가 있었던 구간 2009년에서 2021년 이 구간의 상단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E는커녕 QT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구간에서 지금 오히려 연준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현금성 자산, 뭐 달러가 킹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기와는 다른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거기다 미국 정부의 끝없는 이제 적자 지출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인플레이션 차트처럼 웨이브로 올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